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수정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 1번 문제의 해답지에 보면, 자, 1번 문제의 해답지에 보면, 이게 1994년 판례인데요. 1994년 판례는 고의나 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의 입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기존의 입장이었던 건 맞는데, 자. 그런데 새롭게 법 개정이 됐어요. 법 개정이 돼서 2020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2020년에 개정이 돼서, 자, 질서 위반행위. 자, 위반행위 규제법을 보면, 규제법의 2장 7조를 보면요, 여러분. 7조를 보면, 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7조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시려면, 아까 우리 여기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의나 과실을 따지게 되는 거죠. 원칙은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기존 입장이었는데 2020년에 법 개정이 됨으로써 이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처 이 법 개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94년 판례 원래의 입장은 과태료와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관한 제재이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가 맞는 입장인데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15번까지 했었나요?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 네, 사업인정은 행정처분으로 봐요. 그래서, 자,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자,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16번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판례문 한번 읽어보면, 자, 사업 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사업 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가가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는 지가의 하락입니다. 자,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감사 사회적 제약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의 하락 자체가 사회적 제약으로 봐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데에서 첫 번째, 더 이상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희생으로 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만 자, 지가의 하락이나 아니면 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거나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면 특별한 희생이에요.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안 되거나 어려우면. 근데
지가가 하락되거나 남들 오를 때 오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지, 뭐 10%네, 20%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기준을 정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재량이죠. 재량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량입니다. 자, 그래서, 선정이나 아니면 공급할,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부는 기속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주택의 수량이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재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상액 산정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당시의 가격을, 그 다음에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도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자, 협의가 있을 때는 협의 당시의 가격, 그 다음에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자, 원고적 격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자, 이 원고적 격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3자인 경우에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침해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입니다. 자, 제3자는 국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뭐가 있는지, 자,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고적격이 인정이 돼요. 제3자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어왔던 거죠. 소이익 인정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하고,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고등학교 졸업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거는 정답은 여러분 쉽게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이익이 있다죠. 있다. 소이익이 있고요. 자, 원래 원칙, 이것도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원래 원칙상 명예에 대한 것은 잘 보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자, 소의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을 할 당시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 처분을 한 뒤에, 자, 거부 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자, 만약에 거부 처분을 당하지 않았으면 존속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광업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광업권에 신청할 때 거부 처분을 할 당시에는 광업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강화권을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연장이 포인트입니다. 연장. 자, 법률상 이게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의 쟁의 행위로서는 여러분, 파업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보타주라고 얘기하는 태업도 있어요, 태업. 그 다음에 뭐 피켓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용자에게도 쟁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는 직장 폐쇄라는 게 있어요. 직장 폐쇄. 근데 이것이 위장 폐쇄가 많아요. 직장 폐쇄. 직장 폐지가 아니라 직장 폐쇄. 폐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자, 4번에서, 자, 병원 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게 예외죠.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이 병원 경영자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병원 운영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니까 병원을 폐쇄했어. 근데 그거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아니라면 위장 폐업이면 안 돼요. 위장 폐업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부당노동행위는 부당한 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노동자가 하는 게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사용자가 하는 게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노동행위라고 부르냐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에요. 자,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가 갖고 있는 게 노동상권 혹은 근로상권이라고 하죠. 우리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상권 행사를 방해해. 그거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딱. 그러면 여러분 노동상권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상권이라는 게 뭐 있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는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방해. 그럼 단결권을 방해하는 거죠.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거든요. 노동자에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해고시켜. 그러면 그거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예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하려고 했는데 막 도망다녀.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파업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것도 부당노동행위예요.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말만 들어서는 꼭 노동행위니까 노동자가 하는 행위인 것 같은데 노동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자, 이거는 그럼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행정구제 절차에 들어가요. 행정구제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제 신청이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노위나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행정구제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떨어지면. 그럼 바로 어디로 가는 거야?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야. 자,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실익이 없게 된다가 맞아요. 실익이 없습니다. 수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자, 표준약관 사용 권장 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의 표준약관 지원 내용을 의무를 부과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 그러면 권력적이야, 비권력적이야? 권력적이지. 권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보는 겁니다. 요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 신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 신청은, 자,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번이 틀렸네요. 자,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파산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는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성격이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그 파산 신청을 한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산을 신청한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일 뿐이지 법원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권리의무관계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산 신청을 한 것 자체로는 처분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네, 그렇죠?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성격만 받는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재산조사를 다시 개시한다라는 것은 항고소송, 이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벌점의 배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벌점이 10점이야. 뭐 20점이야. 이에 따라서 권리의무관계를 제한하거나 이런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점은 행정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배점은 행정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벌점을 부과하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 벌점에 10점짜리다, 1점짜리다, 2점짜리다 이런 거 가지고는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벌점 부과가 아니라 배점입니다. 배점. 점수를 배분하는 것 가지고는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네. 판례를 나중에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약간 사례 문제인데요. 볼게요. 자, 갑은 자신의 영업소 인근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할관리청에 뭐를 신청했어요? 특허인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 시장은 뭐를 했어요? 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이제 갑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의무이행 심판, 자, 이런 거 없죠.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같은 거 없어요. 기억번 틀렸네요. 자, 그래서 예. 그다음에 니은번 보면 자, 갑은 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계속해서 처분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행정심판에서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재결이 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즉시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번. 자, 갑은 A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뭐야 이거. 자, 날짜가 틀렸죠. 며칠이에요? 90일. 자, 이것도 틀렸네. 180일. 180일 틀렸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에 보면 안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자, 그리고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 자, 미음 볼게요.
자, 갑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한지의 여부는 자, 갑의 허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판단 시점이 틀렸어요. 판단 시점이 자, 판단 시점,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돼야 됩니다. 판결시로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판결시로밖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작위합의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될 만한 처분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시를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음번도 틀렸고 정답은 뭡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자, 결정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네.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판례문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신체 등위 판정 행정처분 아니죠? 행정처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판례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신체 등위 판정은 중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자, 판례문을 자세히 보니까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군의관을 행정청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성을 인정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처분성 할 때. 군의관을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중간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병역처분이 처분성이 있는 것이지 중간행위로서 신체 등위 판정은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아주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청소년 유해매 처벌 결정 고시 자체는 우리가 처분고시죠. 처분고시. 그렇죠?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결정하고 시정조치 권고한 거. 자, 어떻게 봤어요? 처분이라고 봤죠.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판례만 좀 한번 읽어보면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해서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가 부담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서의 이제 그 처분성을 인정한 거 이게 좀 특이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 드렸고, 그래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판례문 제가 일부 따왔는데, 판례문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처분성을 가지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성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온 거죠. 근데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수험생이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인과관계를 살짝 뒤집은 거야. 근데 우리가 처분성의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서 항고소송이라도 가야 된다라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의 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이렇게 이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건 국가기관에게 행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꼭 판례문을 제가 따로 드렸으니까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런 거, 약간,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는 약간 좀 생소한 판례라든가, 또 약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선지들을 많이 좀 가능한 소개하고, 거기에 따른 판례문을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기출 강의독에서는 기존에 잘 나오는 표현들, 잘 나오는 판례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문제 풀고 쉬도록 할게요.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동형 모의고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나와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